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DSBA 연구실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 이효준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맡은 논문은 Continuous Memory Representation for Anomaly Detection 이라는 논문으로 올해 ECCB 2024에 역습된 성균관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오늘 저의 발표 순서는 Overview, Background, Methodology, Experiment, Conclusion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Overview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논문이 Continuous Memory Representation for Anomaly Detection 이라는 논문은 기존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자주 사용되던 메모리 뱅크 사용의 문제점을 이산적인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산적인 메모리 뱅크 사용에서 벗어나 연속적인 사용으로 확장한 연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문제점인 이런 이산적인 메모리의 사용의 한계는 이런 낮은 일반화 성능 그리고 아이덴티티 숏컷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낮은 일반화 성능이라고 말하자면은 정상 부분을 비정상 부분으로 잘못 복원을 하거나 아이덴티티 숏컷이라고 하면은 비정상 샘플을 그대로 비정상으로 다시 재복구하는 이런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엔 크레드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이러한 이미지의 스페이셜한 피처를 연속적인 좌표로 만들어서 그리드에 매핑하는 방식의 컨티뉴어스 메모리 저장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로컬 피처랑 글로벌 관점에서 둘 다 동시에 운영을 해서 정상 피처들을 컨티뉴어스 메모리로 저장해 어노멀리 디텍션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한 방법은 원클래스 세팅과 멀티클래스 세팅에서도 모두 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베이스드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하는 크레드 논문에서는 메모리 베이스드 AD라고 기존의 연구들을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묶인 메모리 베이스드 AD 모델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하자면은 프리트레인 네트워크, 주로 이미지넷에 프리트레인된 레스넷 모델을 쓰거나 아니면 VIT 모델을 쓰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를 활용해 정상 샘플들의 피처를 추출해서 메모리 뱅크에 저장하여 활용하는 모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추출된 정상 피처들은 인퍼런스 대상과의 nearest neighborhood를 선정을 해서 이들의 피처와 간의 거리 그리고 분포 차이를 통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진행하는 모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모델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스페이드라는 모델입니다. 스페이드 같은 경우에는 2022년 Sub Image Anomaly Detection with Deep Pyramid Correspondence라는 논문의 이름으로 나왔던 모델인데요. 해당 방식을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레스넷 기반의 프리트레인 네트워크에서 이제 이미지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 레이어, 즉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피처를 추출을 해서 이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때 픽셀 레벨에서 여러 피처를 하나로 결합해서 피처 피라미드 매칭이라고 해서 이를 결합해서 한 번에 운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들어온 쿼리 샘플과 이제 갖고 있던 메모리 뱅크 내 샘플을 바탕으로 KNN 기반으로 정상 피처를 뽑아서 이들과의 거리를 바탕으로 어노멀리 디텍션을 진행하는 모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한 세미나도 있고 그리고 후술에서 설명할 패치코어의 세미나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일하게 메모리 뱅크를 운용을 해서 아노멀리 디텍션을 진행하는 아주 대표적인 모델인 패치코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치코어는 Towards Total Recurrence in Industrial Anomaly Detection 이라는 이름으로 12PR 2022년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해당 방법은 나온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모델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메모리 뱅크 운영 방식에서는 제일 대표격으로 뽑히고 그리고 아직도 성능이 매우 좋은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당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방식은 Average Pooling 방식을 이용한 Receptive Field의 한계를 벗어나 Locally Aware Patch 피처를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메모리 뱅크를 구성을 해서 모든 패치 피처 간의 거리를 비교하는 비효율성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코어셋 메모리를 만들어서 이 코어셋 서브샘플링을 진행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메모리 뱅크를 바탕으로 인풋 샘플이 들어왔을 때 이를 바탕으로 가장 가까운 이런 로컬리 어웨어 패치 피처를 뽑아가지고 그와의 차이를 통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진행하는 모델입니다.
해당 부분을 제가 좀 많이 축약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앞서 말했듯 저희 연구실 박사과정 허재혁 분께서 진행한 세미나에서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 혹시 패치코어 모델에 더 이해가 궁금하신 분은 해당 세미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모리 베이스드 어노멀리 디텍션 모델 중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AD 모델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모델들은 메모리 뱅크를 활용하되 해당 메모리 뱅크 내 안에 있는 정상 샘플들에 대한 정보를 쿼리 샘플들과의 거리나 분포 차이를 바탕으로 어노멀리 디텍션한 모델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나 후술할 이 메모리 베이스드 AD 내 어텐션 메커니즘 AD 모델들은 정상 샘플들의 정보를 갖고 와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이를 활용하는 모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CCB 2019에 나온 MEMA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해당 모델은 정확히 말하자면은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이 리컨스트럭션의 정보를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뱅크 내 정상 샘플을 찾는 방식에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모델은 오토엔코더 방식의 단순한 모델 구조이지만 이 메모리 뱅크 내 정상 샘플의 피처를 담고 있어 그를 갖고 와 디코딩 할 때 이제 이를 갖고 와 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쿼리 피처, 즉 다시 디코딩할 피처에 대해서 인코디드된 피처를 갖고 와서 가장 높은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갖는 정상 피처를 갖고 와 이를 디코딩할 때 활용하게 됩니다. 이때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가장 높은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갖는 정상 피처를 갖고 오는 방식이 어텐션 베이스드 메모리 어드레싱 방식을 활용한다는 점이 이 어텐션 메커니즘 AD 모델로 분류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앱노멀 인풋이 들어왔을 때 가장 유사한 정상 샘플의 피처를 갖고 와 이를 디코딩하게 사용하게 되므로 결국 리컨스트럭션 된 결과물을 정상 샘플과 가깝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상 샘플로 리컨스트럭션 된 결과와 인풋인 앱노멀 인풋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어노멀리 디텍션을 진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멀티클래스 AD 중 어텐션 메커니즘 AD를 활용한 유니AD라는 모델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AD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방식들처럼 메모리 뱅크 방식은 아니지만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모델인데요. 이를 활용해서 멀티클래스 어노멀리 디텍션을 성공해낸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립스 2022년에 발표된 논문으로 이 모델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 제가 태그를 걸어놓은 저희 연구실 졸업생인 최희정 박사님께서 진행한 연구 세미나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니AD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AD는 재구축 기반의 어노멀리 디텍션 모델이고 레이어 와이즈 쿼리 디코더와 네이버 마스크드 어텐션 방식을 활용해서 아이덴티컬 숏컷 문제를 해결한 멀티클래스 AD 모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덴티컬 숏컷 문제란 앞서 말했지만 입력과 매우 유사한 출력을 생성해서 이상과 정상 간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인트로에서 말했던 비정상을 그대로 비정상으로 복구를 해버려가지고 이의 차이를 발생하지 못, 리컨스트럭션 된 결과물과의 차이를 발생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했던 레이어 와이즈 쿼리 디코더, 줄여서 LQD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쿼리 인베딩이 아이덴티컬 숏컷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존 바닐라 트랜스포머와 다르게 모든 레이어에 쿼리 인베딩을 수행하는 변형된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 중 하나인 네이버 마스크드 어텐션, 줄여서 NMA는 어텐션 맵을 계산할 때 특정 영역의 네이버후드 토큰을 마스킹을 해서 유사한 정보를 가진 주변 토큰의 정보를 리컨스트럭션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단순히 인풋을 거의 복제하여 아웃풋을 내뱉는 이런 아이덴티컬 숏컷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메모리 베이스드 AD와 멀티클래스 AD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기존 메모리 베이스드 어노멀리 디텍션 모델들의 한계는 이런 이산적인 메모리 활용을 때문에 메모리 뱅크에 미리 저장되지 않은 피처들을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높은 성능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막대한 메모리 사용이 필요하다는 점도 단점이고요. 그리고 만약 다양한 정상 피처들을 써가지고 이를 사용하는 기법들은 이전 방법 대비 하나의 샘플만을 사용하는 방법 대비 높은 일반화 성능을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이산적인 피처, 디스크리트한 피처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아이덴티컬 숏컷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디스크리트 피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를 왜 디스크리트 피처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 메모리 내에 고정된 개수의 피처를 저장하고 입력이 이들 중 어떤 항목과 유사한지 측정하는 방식으로 유한한 개수의 피처만을 참조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디스크리트한 방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크레드라는 논문에서 말하는 컨티뉴어스한 피처의 사용이란 방식은 결국 이와 반대되게 연속적인 벡터 공간상의 위치로 표현을 해서 새로운 입력이 특정 개별 항목이 아닌 연속적인 좌표로 표현되도록 하는 방식을 컨티뉴어스 피처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런 메모리 베이스드 AD 모델들의 한계 중 하나가 결국 이게 멀티 클래스 모델로 만약 확장이 된다면은 결국에는 다양한 클래스의 정보들이 하나의 메모리 뱅크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참조하게 되는 이런 피처들이 옳지 않은 클래스의 피처를 갖고 올 수 있어서 성능 하락을 갖고 올 수도 있고, 또한 저장해야 될 메모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 증가, 그리고 이 메모리 사용량 증가 때문에 결국에는 검색해야 될 이런 스페이스가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서치 레이턴시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또 추가로 이제 기존 멀티클래스 AD, 유니 AD 모델을 거의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계를 보자면은 결국 유니 AD 모델은 입력의 클래스나 시각적 특성에 관계없이 앞선 모델 구조를 다시 보면 알겠지만 고정된 쿼리를 사용하는 이런 다중 클래스 시나리오에는 특화되지 않은 이런 모델 설계라고 이 부분의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방법론 설명에 앞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은 그리드 레프레젠테이션 부분입니다. 그리드 레프레젠테이션은 말 그대로 공간을 격자 형태로 나누어 각 셀, 즉 3D상에선 복셀에 값을 저장하고 계산하는 이런 레프레젠테이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미지 비디오 프로세싱이나 3D 리컨스트럭션, 노벨 필드 신세시스 등 다양한 이런 뉴럴필드 분야를 연구하신 분들은 익숙한 개념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비전 분야에서 주로 사용된 레프레젠테이션 방법론인데요. 해당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결국 스펙트럴 바이어스, 즉 저주파 성분만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스펙트럴 바이어스 없이 하이 프리퀀시 성분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레프레젠테이션 방법론입니다. 결국 하나의 이런 성분을 설명을 할 때 연속적인 피처 스페이스를 제공을 해서 그 값을 가중합해서 나타나는 방식으로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피처들을 레프레젠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적인 이런 정보들을 잘 효과적으로 일반화 가능하다는 점이 이 그리드 레프레젠테이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제가 참고를 한 이 이미지는 2022년에 플래녹셀이라는 논문에 제안된 그림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가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될 백그라운드에 대한 정보였고요. 이제 해당 논문의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오늘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이 그리드 레프레젠테이션의 연산 방식인 그리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리드란 좌표에 따른 해당하는 피처를 생성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 그리드는 무한한 해상도를 가정을 하고 학습을 통해 업데이트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리드에 따라서 출력되는 피처의 계산 방식은 특정 입력 좌표의 피처를 얻기 위해 인접한 피처들을 바탕으로 인터폴레이션에서 나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입력 좌표가 V라고 할 때 입력 좌표 V의 바닥값, 즉 정수로 내림한 값인 M에 해당하는 피처와 좌표 V에서 천장값, 즉 정수로 올림한 값의 N에 해당하는 피처를 이 GM과 GN이라고 할 때 이 V와 떨어져 있는 거리에 비례해서 보관을 하여 피처인 GV를 도출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차원에서 2의 D승계의 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 1차원에서는 2개의 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2차원에서는 4개의 점을 기준으로 이 좌표를 보관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방식으로는 이해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 장표에서 2D 그리드를 예시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궁금한 점의 피처는 1.25, 1.25에 해당하는 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처 같은 경우에는 색상 정보라고 이해할 때 이 1.25, 1.25에 있는 점에서 가장 가까운 이 피처 그리드 스페이스 상의 4개의 점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점을 갖는 1,2, 1,1, 2,1, 2,2 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4개의 점과 저희가 궁금한 점인 1.25, 1.25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된다면 아래와 같이 0.354, 0.791, 1.061, 0.791이 되겠습니다. 이때 결국 우리가 궁금한 점의 색깔을 알기 위해서는 각 거리에 비례해서 각 색상 정보를 가중합해주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가중합할 시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1.25, 1.25의 색깔은 4가지 색깔을 거리에 따라서 가중합한 색깔인 이 연초록색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신다면 이 그리드 오퍼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각 피처들을 보관해서 이 정보를 나타내는지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드 레프레젠테이션의 연산 방식인 그리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리드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이 모델의 크레드 모델의 이 전반적인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단계를 제가 핑크색,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핑크색으로 표시한 첫 번째 단계인 이 노멀 레프레젠테이션을 뽑는 방식입니다. 해당 부분은 다른 메모리 뱅크 AD 방식들이 그렇듯 프리트레인드 백본 네트워크를 통해 나오는 인풋 피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인풋 피처 X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닌 앞서 말했던 그리드 레프레젠테이션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인풋 피처 X를 그리드에 매핑해 주게 됩니다. 이때 로컬한, 즉 패치 피처들을 담고 있는 패치 정보를 그리드 레프레젠테이션 FLX에 저장해 주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글로벌 관점에서의 정보를 FGX를 만들어 준다 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만든 로컬 레프레젠테이션 FLX와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 FGX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채널와이즈하게 결합을 해서 이 fused representation을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퓨전된 representation은 CNN을 통해서 노멀 피처인 FNX를 도출해주게 됩니다. 다음 단계인 feature refinement에서는 input feature X와 앞선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노멀 피처 FNX를 cosine similarity랑 L2 distance 기반으로 가중합을 해 최종적인 피처인 output feature X셋을 도출해주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트레이닝과 이밸루에이션에서는 앞선 단계를 통해 나온 최종 결과물인 output feature X햇과 그리고 맨 처음에 들어가게 되었던 input feature X와의 차이를 통해 이 L2 distance, 즉 MSE 로스를 통한 모델의 학습을 진행해 주게 되고요. 학습이 아닌 이밸루에이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두 피처 X햇과 X 사이에 L2 distance를 통한 픽셀 와이즈 어노멀리 스코어를 측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단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인 Normal Representation 생성 중 지역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Local Representation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CRED의 기본 개념은 결론적으로 input feature X를 연속 값의 특정 좌표, 즉 그리드로 변환한 이후에 주변 좌표 값들을 통해 피처를 다시 보관해서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먼저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의 설명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결국 input feature X에서 이 local representation FLX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풋으로 들어가는 input feature X는
각 픽셀, 이미지 패치의 인포메이션을 원 바이 원 커널, 즉와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활성화 함수를 쓰는 컨볼루션인 VL을 통해 저차원 CL의 크기를 갖는 그리드 GL로의 매핑을 진행해 주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풋 피처 X는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뽑힌 인풋 피처를 말하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말하는 각 픽셀이라고 하면은 이미지 레벨에서의 픽셀이 아닌 결국 피처 레벨에서의 픽셀이어서 이 이미지 패치의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VL 함수를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결국 input feature X를 local grid GL로 매핑하는 펑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의 그림처럼 뭐 차원이 C by H by W에서 CL by H by W로 매핑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새로 정의되는 함수가 있는데요. PyGL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local grid GL의 좌표를 바탕으로 피처를 인터폴레이트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장에서 설명했던 그리드 오퍼레이션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저차원으로 매핑된 이 정보에서 주변 좌표들의 피처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피처의 정보를 보관해낸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성된 local representation FLX는 h, w 픽셀에 해당하는 값을 fl, h, w, x라고 부르게 되고 얘는 앞서 말했던 파이의 함수를 통해서 연산될 수 있습니다. 이를 풀어서 한글말로 설명을 하자면은 input feature x의 h, w 픽셀에 해당하는 local grid GL 좌표를 통해 보관된 피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방식이 이 local representation FLX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요. 여기에서 이 컨볼루션 함수를 통하는 거는 알겠다고 하는데 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 수가 있겠는데 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결국 이 생성되는 좌표의 범위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쓰지 않았나 하는 부분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통해 재구축된 이 normal representation인 FLH,WX는 학습 시 정상 피처로만 학습을 해서 이 그리드가 학습되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인퍼런스 시에 들어오는 비정상 샘플들은 어쩔 수 없이 가까운 정상 샘플들의 좌표를 바탕으로 재구축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normal 샘플들이 그대로 복구되는 이 identical shortcut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 FGX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 FGX를 만드는 방법은 앞서 말했던 로컬 레프레젠테이션 FLX를 만드는 방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허나 앞선 부분에서는 인풋 피처 X의 각각의 픽셀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바이원 컨볼루션과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이용해서 이를 매핑을 한다 했습니다. 이제 이와 반대로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풋 피처 전체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를 글로벌 에버리지 플린과 리니어 레이어 VG를 통해서 저차원 CG의 크기를 갖는 그리드 GG로 매핑해 주게 됩니다. 앞선 과정과 동일하게 VGA 같은 경우에는 input feature X를 글로벌 그리드 GG로 매핑하는 펑션을 의미하고 RC by H by W가 RCG로 매핑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PyGG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그리드 GG의 좌표를 바탕으로 다시 피처를 인터폴레이트 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앞서 제가 2장 전에 얘기했던 이 그리드 오퍼레이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오는 이 FGX 같은 경우에는 이 PyGG를 바탕으로 인터폴레이트 해서 나온 이 피처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채널 by H by W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를 reshape 함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채널 by H by W의 형태로 복원해 준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활용을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유니파이드 멀티클래스 AD에서의 활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제 후에 익스페리먼트 장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스별 분포의 구별을 담당해주는 클래스별 분포의 구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앞선 방식으로 구한 로컬과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 FLX와 FGX를 채널와이스하게 결합해서 이후에 컨볼루션 네트워크 그 사이에 인풋으로 사용해주게 됩니다. 이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노멀 피처인 FNX를 도출해주게 됩니다. 이때 글로벌 레벨과 로컬 레벨 두 피처를 모두 사용을 해서 파인그레인한 정보인 로컬 레벨 정보와 브로드한 정보인 글로벌 레벨의 정보까지 모두 표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음은 피처 리파인먼트 단계입니다. 앞선 방식으로 구한 로컬 레프레젠테이션과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의 결합과 CNN 블록을 통해 나온 이 노멀 피처인 FNX를 인풋 피처 X와의 결합으로 이를 피처 리파인먼트를 진행해주게 됩니다. 그럼 왜 이 피처 리파인먼트가 필요하냐 하면은 앞선 방식으로 구한 FNX 같은 경우에는 인풋 피처 X와의 차이 중 정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이, 즉 false positive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정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정상 영역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는 아래의 수식과 같이 input feature X와 FNX 사이의 차이의 MSE와 코사인 시밀러리티 둘을 가중합하여 판단해주게 됩니다. 둘 간의 가중합 정도를 람다1과 람다2의 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를 가중합해주게 되고요. MSE의 값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홀드 K를 기준으로 K 값보다 MSE 값이 작을 경우 0, 이보다 클 경우 1로 바꿔주는 펑션을 통해서 이 가중치를 통해 input feature X와 이 normal feature FN을 합성해주게 됩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 최종 아웃풋 피처인 X 햇을 구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학습 과정입니다. 이렇게 모든 단계를 통해 거쳐 나온 아웃풋 피처인 X햇과 인풋 피처 X와의 차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언급했던 모델인 CNN 블록을 담당하고 있는 크사이나 그리고 각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함수인 VL과 VG 그리고 각각의 그리드맵 GL과 GG를 학습을 진행해주게 됩니다. 이때 로스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학습에 있어서 코디네이트 지터링이라는 것을 진행해주게 되는데요. 코디네이트 지터링이라고 하면은 이 로컬 코디네이트 VLX를 만들 때 가우시안 노이즈를 적용해 일반화된 그리드 생성에 도움을 주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트 지터링을 사용하지 않게 됐을 때는 2D 좌표에서는 하나의 점을 설명하는데 4개의 그리드 값이 업데이트 된다고 하면은 코디네이트 지터링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 코디네이트가 가우시안 노이즈에 의해서 널리 퍼지기 때문에 2D 좌표에선 4개보다 더 많은 값의 그리드 값들을 업데이트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인퍼런스 과정입니다.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인풋 피처 X와 아웃풋 피처 X셋의 차이를 바탕으로 어노멀리 스코어 맵 D를 구해주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어노멀리 스코어 맵이 인풋 이미지 사이즈와 같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인 네트워크를 통해 뽑은 인풋 피처 X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어노멀리 스코어 맵 D의 원본 사이즈도 인풋 피처 X의 사이즈와 동일하게 됩니다. 결국 이를 인터폴레이션 방식을 통해 원본 이미지의 사이즈로 늘려줘서 이를 활용해주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한 어노멀리 스코어 맵 D를 통해서 픽셀 와이즈 어노멀리 디텍션 아니면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해주게 되고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어노멀리 스코어 맵 D의 점수 중 맥스 값을 뽑아서 이를 이미지 어노멀리 스코어로 정의해 사용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크레드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각 방법론들이 유용한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논문에서는 실험에 있어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두 가지 데이터셋인 MVTech AD 데이터셋과 비자 데이터셋을 이용했습니다. 임플레멘테이션 디테일을 보자면은 각 모델은 모두 다 50회복씩만 학습을 하고 배치 사이즈는 64로 고정을 하였습니다. 인풋 피처 X를 뽑는 이 프리트레인 백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Efficient-Net B4를 사용하였고 인풋 이미지 사이즈는 224 by 224가 되고 이를 프리트레인 백본 네트워크인 Efficient-Net B4를 통해 추출한 이미지 피처 사이즈는 216 by 28 by 28 사이즈를 갖는 이미지 피처를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CL과 CG, 즉 로컬 그리드의 차원과 그 글로벌 그리드의 차원은 둘 다 2차원으로 맞춰주었고 이후에 인풋 리파이먼트 부분을 진행할 때 측정해주게 되는 이런 MSE, L2 디스턴스와 코사인 시밀러리티의 가중합 정도를 조절하는 람다1과 람다2 같은 경우에는 0.3과 0.7 그리고 이 MSE의 스레시홀드가 돼주는 K값은 10을 기준을 두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밸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멀티클래스 세팅과 유니클래스 세팅, 즉 원클래스 세팅을 모두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에이러시와 픽셀 에이러시에 대해서 모델을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크레드에서 제안한 컨티뉴어스 메모리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디스크리트 메모리의 방식인 벡터 퀀타이제이션과 어텐션 모듈과의 방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관점과 글로벌 관점에서 메모리를 구축한 것을 보았을 때 크레드 방식, 즉 컨티뉴어스 메모리 방식이 기존의 다른 방법들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컬 방식에서의 메모리 크기를 확장한 경우를 보았을 때 특히 어텐션 방식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메모리의 크기를 키웠을 때 성능이 저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텐션 방식은 아이덴티티 숏컷에 취약한 방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벡터 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메모리를 사용하면은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보아 아이덴티티 숏컷 문제는 발생을 덜 하지만 4배 더 큰 특징 공간을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이번에 제안하는 크레드 방식의 성능에 훨씬 더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컬과 글로벌 피처들의 좌표 시각화 결과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점으로 표시한 부분을 유의깊게 봐주시면은 이 비슷한 로컬 피처를 가진 정상 영역과 비정상 영역에 실제로 그리드 맵 상에서 가까운 거리로 매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피처 관점에서도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비슷한 글로벌 피처를 가진 정상 영역과 비정상 영역이 가까운 거리로 매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측 그림을 좀 보게 되면은 유니파이드 멀티클래스 세팅에서 각 클래스별 글로벌 피처가 잘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파이드 멀티클래스 세팅에서 각 클래스별 분포를 보게 된다면은 동일한 클래스들끼리 잘 뭉쳐있는, 즉 클러스터링이 잘 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샘플링 피처들 중 경계면에 놓인 피처들을 확인해 보면은 리컨스트럭트된 결과를 보면은 결국 이들은 경계면에 놓인 두 가지의 정보를 잘 혼합하여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보던 메탈럿 케이블에 대한 정보를 반반 섞어서 갖고 있는 메탈럿 케이블이나 아니면 헤이즐넛 스크류 이미지처럼 두 클래스의 정보가 혼합되어 나타나 있는 피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 컨티뉴어스 메모리 피처들이 매우 높은 그래니툴리를 가진 채로 잘 학습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어노멀리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 성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장표는 비자 데이터셋으로 측정된 이미지 에이러시와 픽셀 에이러시를 플러팅한 성능입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유니파이드 멀티클래스 세팅과 싱글 클래스 세팅 모두 다 기존 모델들 대비해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멀티클래스 세팅과 싱글 클래스 세팅에서의 점수 차이가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98.6과 98.5로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서
싱글 클래스 세팅으로 만들어진 모델들이나 멀티 클래스 세팅으로 만들어진 모델들 모두 다 비교해서도 이 정도로 두 세팅에서 높게 나온 케이스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성능이 잘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노멀리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 성능을 시각화해서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라인으로 삼은 유니파이드 멀티클래스 모델인 유니AD보다 이번에 제안한 크레드 모델 같은 경우에 더 적은 노이즈 영역을 가진 우수한 예측 품질의 이런 히트맵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더 높은 비자 데이터셋에서 비교 모델 대비 대부분의 클래스에서 더 높은 시각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한 방법론들이 이 로컬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는 것,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피처 리파이먼트를 적용한 것, 마지막으로 코디네이트 지터링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해 보았을 때 제안한 방법론들 모두 다 성능 향상에 유의미한 도움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로컬 레프레젠테이션만을 사용한 것을 보았을 때 비교 모델인 유니AD나 HVQ 트랜스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통해 단순히 로컬 정보만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한 논문인 크레드에서는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 태스크에서의 이산적인 메모리 뱅크 사용에서 벗어나 그리드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연속적인 메모리 뱅크 사용을 통한 문제 해결을 보인 논문입니다. 메모리 뱅크를 사용하는 다른 어노멀리 디텍션 관련된 논문에서도 해당 Continuous Grid Representation 방식을 쉽게 차용할 수 있어 다양한 후속 모델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논문이었습니다. 해당 논문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실험 결과물의 다양한 시각화를 통해 제안한 방법론들이 제대로 잘 학습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인트로덕션에서 짚었던 기존 메모리 뱅크 방식의 문제점이라고 말하였던 성능 하락과 메모리 사용량 증가, 그리고 서치 레이턴시 증가 중 성능 하락 외에 수치적으로 이를 보이지 않았던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밸리에이션 매트릭이 현재 쓰이고 있고 또 다양한 어노멀리 디텍션 데이터셋이 사용되고 있는 요즘 이런 데이터셋들이 사용되지 않았던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허나 방법론이 좋고 보여주고자 하는 바를 실험으로 잘 보여주고 증명을 하여 이런 ECCB 2024에 억셉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맡은 저는 이유준 석사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